역사 속에는 때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500년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이 이름을 떠올립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거중기를 만들었으며 한강 위에 배다리를 놓았습니다. 유배지에서는 500권이 넘는 책을 써냈고 백성의 눈물을 개혁의 청사진을 혼자서 그려냈습니다. 그런 그가 조선의 공식 역사서인 정조실록에는 단 16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6번이라는 숫자는 조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도 없었던 평범한 하급 신하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한 시대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지성이 왜 역사의 공식 기록에서 이토록 철저하게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그를 발탁하고 아끼며 곁에 두었던 임금 정조는 정작 정약용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실록에서 지워진 천재와 그 천재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임금의 이야기. 두 사람이 함께 꿈꿨던 세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산산이 흩어졌는지를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으신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진실들을 앞으로도 이곳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1776년의 일입니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장면을 11살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아이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공부했고 왕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던 그는 즉위하자마자 조선을 바꾸려는 거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의 이름은 탕평, 그리고 개혁이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병은 당파 싸움이었고 그 싸움 속에서 진짜 인재들이 묻히고 있다는 사실을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능력이 있어도 출신이 나쁘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런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그 개혁을 함께 이끌어줄 인재를 절실히 원했습니다. 1785년 성균관의 유생들이 임금 앞에 모였습니다. 정조는 그 자리에서 중용에 관한 무려 70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대부분의 유생들이 답을 머뭇거리거나 틀에 박힌 말만 늘어놓을 때 단 한 명의 젊은이가 달랐습니다. 그는 70개의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깊고 넓은 답변을 써 내려갔습니다. 정조는 그 답안지를 읽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정약용, 당시 나이 23살이었습니다. 정조의 눈에 든 정약용은 이후 빠른 속도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홍문관 수찬이라는 청요직, 즉 조선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간다는 핵심 보직을 맡게 됩니다. 홍문관은 왕의 공부를 보좌하고 국가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으로 이곳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조선 조정 내 최상위 인재로 인정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지방 수령들의 비위를 감찰하고 형조 참의에 올라 법과 형벌을 다루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정조는 그를 단순히 쓸모있는 신하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약용을 남인계를 대표하는 재상으로 키우겠다는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노론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정조가 어떤 정책을 펴려 해도 노론의 반대에 부딪히면 번번이 막혔고 그 힘의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정조는 남인을 키워야 했으며 그 중심에 정약용을 세우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임금의 기대에 부응하듯 능력을 연이어 증명했습니다. 수원 화성 건설에서는 새로운 건축 기계인 거중기를 설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크게 줄였습니다. 한강에 배를 늘어놓아 다리를 만드는 배다리 건설도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으로 내려가는 능행 행렬이 한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약용이 설계한 이 배다리 덕분이었습니다. 학문과 실무,
이론과 기술을 동시에 갖춘 인물은 조선 500년을 통틀어 흔치 않았습니다. 정조는 그런 정약용을 밤늦게 열리는 경연, 야대에도 불렀습니다. 낮에 공식 업무가 끝난 뒤 임금이 특정 신하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야대는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그 신하를 특별히 신뢰한다는 다른 모든 신하들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정조의 총애가 쏟아질수록 정약용을 향한 반대파의 시기와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그가 비주류인 남인당파 출신이라는 것, 게다가 당시 조선사화에서 2단 중에 2단으로 배척받던 서학, 즉 천주교와 가까이 지냈다는 것은 그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서학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적 질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이라는 수직적 관계를 부정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고, 서학을 믿는다는 것은 곧 반역죄에 가까운 죄목이었습니다. 반대파 신하들은 기회만 있으면 이 약점을 파고들었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정약용이 과거시험 부책임자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그해 과거시험에서 남인계통의 합격자가 무려 5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반대파는 즉각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약용이 자기 당파 사람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조는 진노하며 정약용을 하옥시켰고, 겉으로 보면 임금도 이 사건에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제1고사장의 시험관이었습니다. 남인 합격자 50여 명은 모두 정약용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제2고사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된 반대파의 조직적인 모함이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조는 조정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단순히 정약용을 풀어주고 복관시키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가는 반대파의 공격이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정약용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더 정교한 방법을 썼습니다. 정삼품 승지라는 고위 관직에서 종6품 금정찰방이라는 한참 낮은 자리로 정약용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처벌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가 설계한 치밀한 보호였습니다. 금정찰방에 있는 충남 지역은 당시 서학이 가장 깊이 퍼진 곳이었습니다. 정조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정약용이 그곳에 가서 서학의 확산을 막아내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낸다면 아무도 그에게 서학 교도라는 딱지를 붙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으로 누명을 싣고 실적으로 반대파의 입을 막아라. 그것이 정조의 전략이었습니다. 정약용이 금정으로 내려가던 날, 정조는 그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서 한강을 넘어올 방도를 도모하라. 험한 자리에서 살아남아 더 강해져서 돌아오라는 당부였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신뢰와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지 역사는 그 온도까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임금과 신하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임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황해도 곡산 부사로 나갔을 때도 척박하고 민심이 흉흉했던 그 고을을 풍요롭게 일신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들여다보고 제도의 모순을 몸으로 체험하며 그는 점점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이 훗날 목민심서를 탄생시키는 씨앗이었습니다. 1800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관직을 떠나 고향 마현,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반대파의 공격이 워낙 거세다 보니 잠시 물러나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1800년 6월 12일 임금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새로 고쳐 단장한 주자소의 벽이 마르면 달 금음쯤 들어와 과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전가를 전한 관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임금께서 몹시 그리워하시는 안색이었다고. 정약용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임금의 그리움,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다는 약속. 그러나 다음 날 정조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정조 이사는 50살의 나이로 승하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급보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창경궁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임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창경궁 홍화문 앞에서 가슴을 치며 목 놓아 통곡했다고 합니다. 실록에도 쓰이지 않은 그 통곡 소리는 정약용이 직접 쓴 자찬 묘지명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찬 묘지명은 자기 자신의 묘비명을 스스로 써두는 글입니다.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는 이 글에서 정약용은 정조와의 일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남겼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말과 감정을 영영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의 공식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의 이야기가 그 사람 자신의 손에 의해 살아남은 것입니다.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위하자 조정의 권력은 노론 벽파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정조가 가까이 두었던 신하들, 특히 남인과 서학 관련 인물들을 숙청하는 것이었습니다. 1801년 신유 박해가 시작됩니다. 서학을 믿는다고 의심받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이는 검거 선풍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인 정약전, 그리고 또 다른 형 정약종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정약종은 이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약전은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흑산도로 유배되었고, 정약용은 처음에 경북 포항 장기현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후 전라남도 강진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18넬의 기나긴 유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진은 지금 기준으로도 서울에서 꽤 먼 남쪽 끝자락의 땅입니다. 그 시절 귀양지는 단순히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유배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는 오히려 그곳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권력도 없고 벼슬도 없고 임금의 보호막도 사라진 그 척박한 땅에서 정약용은 오로지 붓과 종이만으로 자신이 평생 꿈꿔온 세상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유배 동안 그가 써낸 책은 500권이 넘는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의 행정제도, 법률, 의학, 건축, 지리, 경제, 그야말로 조선 사회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연구가 있습니다. 고전인 상서를 다시 읽으면서 정약용은 인재를 등용하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가문과 혈연에 따라 관직을 물려받는 봉건제는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그리고 당시 조선의 과거 시험 방식, 즉 시와 부와 논을 외우고 짓는 방식도 진짜 인재를 가려내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신 9가지 덕목, 즉 구덕을 갖춘 훌륭한 인재를 차별 없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신이나 당파가 아니라 덕과 능력으로만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뽑은 인재를 엄격한 실적 평가, 고적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요순 정치의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개혁을 꿈꾸던 젊은 신하는 유배지에서 혼자 그 꿈을 학문으로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1818년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나던 바로 그해 목민심서가 완성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었습니다. 수령, 즉 고우리 지방관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쓴 지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약용이 직접 보고 겪은 조선 사회의 숨겨진 병폐들이 날카롭게 고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호구 파항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백성이 몇 명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국가의 원칙인 핵법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파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강의 총액만 맞추면 된다는 느슨한 관행, 관법이 통했습니다. 이 두 원칙 사이의 간극에서 비리가 자랐습니다. 아전들은 그 틈새를 이용해 뇌물을 받았고 정확한 숫자를 넣어줄지 뺄지는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돈이 있는 집안은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호적에서 이름을 빼거나 줄여서 세금과 군역을 피했습니다. 반면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과 군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역은 양반에게는 면제였고 평민에게만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양반이라고 사칭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엉터리 과거 시험 제도 때문에 실제로는 양반 자격이 없으면서도 유학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군역의 부담은 점점 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구조적 모순을 목민심서에서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수령이 중앙의 규전과 지역의 현실 사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융통성을 발휘하되 언제나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백성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행정, 그것이 정약용이 꿈꾼 목민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약용은 1830년 7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향 마현에서 눈을 감은 그는 죽기 전에 자찬 묘지명을 써두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는 정조와의 인연을 기록했습니다. 실록이 그의 이름을 지웠지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공식 기록이 아닌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정조실록에 단 16번밖에 등장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정약용의 역설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록을 지운다고 해서 역사가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워진 이름은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늦게 야대에 불렀고 강등이라는 방패로 보호했으며 살아서 한강을 넘어올 방도를 도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보름 전 몹시 그리워하는 안색으로 정약용을 불렀습니다. 그 마지막 전갈 속에 담긴 임금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경궁 홍화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정약용의 눈물은 그 마음에 대한 가장 정직한 답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꿈꾼 세상은 끝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멈췄고 정약용의 아이디어들은 조선이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민심서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전의 뇌물, 엉토리 군역, 불공정한 호적, 그가 고발했던 병폐들은 결국 조선의 문을 닫게 만든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안했던 덕과 능력으로 사람을 뽑고 실적으로 평가하고 백성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행정이라는 생각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눈물과 좌절과 깨달음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정약용이 실록에서 지워졌어도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잊히지 않는 삶은 결국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작은 울림 하나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처럼 실록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찾아오겠습니다.